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오니 두렵습니까? 관아 마당 한복판 수백 명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인이 그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백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7년 전 그가 직접 손을 써서 차갑고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살아서 버젓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늘 아래 당당하게 수많은 증인들을 앞세우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강윤겸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글을 읽어 선비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도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윤겸의 집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고 그 가난은 그에게 자존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면서 그는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반드시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집념이 눈빛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윤겸의 앞에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윤서는 대대로 포목 장사를 해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얼굴이 곱고 성품이 바르며 셈이 밝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어린 나이에 가세를 이어받아 홀로 집안을 이끌어왔습니다. 동네에서는 저리도 총명한 아가씨가 시집을 잘 가야 할 텐데 하며 한숨 섞인 칭찬이 자주 들렸습니다. 윤서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윤겸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서에게 다가갔고 가난을 감추며 예의 바르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솜씨가 좋고 글을 읽는 사람이니 부모 없이 집안을 이끄는 윤서의 눈에는 믿음직해 보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례 날 윤서의 얼굴이 더없이 환하게 빛났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이 원한 것은 윤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인 첫 해부터 그는 살림을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포목 가게의 장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고 여기저기 투자를 한다며 돈을 빼냈습니다. 윤서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을 일으키려 애쓰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게는 해가 갈수록 기울었고 창고에 있어야 할 포목들은 하나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장부를 꺼내 들고 앉았을 때 수년치 수입이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녀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윤겸은 그 돈으로 과거 급제자들과 어울리고 고을 수령의 연회에 드나들며 인맥을 쌓고 있었습니다. 처갓집 재산을 미천 삼아 벼슬자리를 사려 했던 것입니다. 윤서가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고 따지는 날, 그는 냉랭하게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한때 다정하던 눈빛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눈 속에 남아있는 것은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겸의 눈에 새로운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병조판서 자리에 오른 홍판서에게는 혼기가 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과 혼인할 수 있다면 벼슬길은 저절로 열릴 터였습니다. 문제는 윤겸에게 이미 아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겸에게 그것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을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스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새벽, 윤서는 강가에 나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강변에는 윤서의 신발 한 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젓고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일찍 가다니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주소문을 해도 시신을 건지지 못했으니 그저 강물에 쓸려갔을 것이라 여기고 모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겸은 사흘 동안 상복을 입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렸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 그는 홍판서의 딸 신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수만 수십 궤짝이었고 혼례 날 찾아온 하객들은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인의 얼굴은 고왔고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자신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는 그날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홍판서의 줄을 타고 윤겸은 빠르게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그는 한 고을에 사또 자리를 받았습니다. 부임 전날 밤,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잠을 잤다고 합니다. 죽은 아내는 강물 속에 있고 새 아내는 곁에 있으며 벼슬은 손에 쥐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듯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저 여인이 어찌 저리도 닮았단 말인가. 새로운 부임지로 향하던 강윤겸은 가마 안에서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마 안쪽 창문 가리개를 잡아당겼다가 다시 젖혔다가 끝내 놓지 못한 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 저작거리 한복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집 마차를 앞세우고 수행 상인들을 거느리고 눈부신 빛 속에서 당당하게 그 옆모습이, 그 걸음걸이가, 그 고개를 드는 방식이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차갑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보내버린 바로 그 사람과 강윤겸은 이미 사또가 된 지 수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고을은 그가 여러 줄을 당겨 얻어낸 자리였고 부임길은 그에게 있어 일종의 개선 행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행관원들이 앞뒤를 따르고 깃발이 펄럭이고 지나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 섰습니다. 그는 그 행렬 속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저작거리 장터에 닿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장이 크게 서는 날이었습니다. 길이 좁아지고 마차들이 엉켜 행렬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윤겸은 답답함에 가마 안창을 조금 열었고 그 순간 그의 눈에 장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짐 실은 마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좌우에는 건장한 남자 상인들이
호위하듯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짙은 감색 비단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키가 여느 여인보다 반 뼘쯤 작았고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위로 은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고 거간꾼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 무표정하게 받아들이며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윤겸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장에 나온 부유한 상단 주겠거니 하고 눈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 한쪽 귀를 내어주는 그 동작, 고개를 살짝 숙이는 각도,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볼 때 시선이 향하는 방향. 윤겸은 숨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그랬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윤겸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었고 그 말은 가마 안의 좁은 공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수행관원 하나가 가마 옆에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윤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멈춰 있었습니다. 부임지에 도착했을 때 관아 마당에는 아전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새 사또가 오셨다는 인사와 환영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윤겸은 그 모든 것에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상 위에는 저녁 밥상이 차려졌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술을 한 잔 따랐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꾸만 그 여인의 옆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얼굴이 닳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스치는 여인이 죽은 아내와 비슷하게 보였다 해서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윤겸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그 고개 돌리는 방식이, 그 손목을 가볍게 들어 상인에게 손짓하는 동작이, 그것은 그냥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함께 살아야만 알 수 있는 몸 깊숙이 밴 버릇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겸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으면 강물 위에 떠 있는 신발 한 짝이 보였습니다. 그 신발이 물 위에서 천천히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눈이 뜨이고 그 눈이 위를 향했습니다. 윤겸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호지 너머로 달빛만 희미하게 새어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겸은 낮에는 아전을 불러 공무를 처리하고 청원을 받고 관아 살림을 파악하며 새 부임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촛불 앞에 혼자 앉으면 어김없이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닮은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윤겸은 이마에 식은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임한 지 닷새째 되던 밤,
윤겸은 결국 꿈을 꾸었습니다. 강물이었습니다. 밤 강물이 어둡게 흐르고 그 위에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 강물 위에 등을 대고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겸은 꿈속에서 그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물 속에 잠겨 있던 눈이 그를 향해 정면으로 열렸고 그 눈 안에는 차갑고 또렷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윤겸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심장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수행관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윤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장터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마창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상단주의 본명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옵니다. 설연이라는 이름도 장사를 시작한 곳도 고향도 모두 알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윤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여인. 세상에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태어난 곳이 있고, 자란 집이 있고, 기억하는 얼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워버린 것처럼 없었습니다. 윤겸은 아랫배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또 자리에 오른 뒤로 윤겸은 사람을 부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자들을 이용하고 비밀을 캐는 데는 돈이 제일 빠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심부름꾼 중에서 눈치 빠르고 입이 무거운 자 하나를 불러들였습니다. 장터에서 설연 상단을 드나드는 상인들과 어울려 보라고 했습니다. 술 한두 잔에 말이 풀리는 거간꾼이라면 더 좋다고도 했습니다. 심부름꾼은 닷새 뒤에 돌아왔습니다. 설연 상단이 이 고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라도 쪽에서 이름을 알렸고 그 전에는 충청도에서 작은 포목 거래를 시작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의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단을 처음 꾸린 것이 어디서였는지, 미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처음 거래한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간꾼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설연 상단주는 포목에 유달리 밝다고 했습니다. 천의 결을 손끝으로 한 번 만지면 어느 고을에서 짠 것인지, 물이 어느 강물인지, 염색에 쓴 재료가 무엇인지를 맞췄습니다. 어느 상인이 농담 삼아 어디서 그런 눈을 얻었느냐고 물으니 상단주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윤겸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서의 친정이 포목 장사를 하던 집이었습니다.
윤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천을 만지며 자랐고 장부를 들고 시장을 돌았습니다. 그 눈썰미는 혼인한 뒤에도 여전했습니다. 어떤 천이든 한 번 보면 값을 꿰뚫었고 상인이 속이려 들면 먼저 알아챘습니다. 윤겸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장부를 빼앗았었습니다. 닮은 것이 얼굴뿐이 아니었습니다. 윤겸은 심부름꾼을 다시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상단주가 머무는 객주가 어디인지, 하루 일과가 어떤지, 가까이 두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상단주의 왼쪽 손목을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확인해 오라고 했습니다. 심부름꾼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윤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왼쪽 손목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새끼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의 가느다란 흰 선이었습니다. 혼인한 첫해 겨울에 윤서가 밥을 짓다가 소매를 걷었을 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저게 무슨 상처냐고 물었더니 윤서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어릴 때 넘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윤겸의 머릿속에서 쐐기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부름꾼은 사흘 만에 돌아왔고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상단주가 머무는 곳은 장터 북쪽의 큰 객주였습니다. 방을 여러 칸 빌려 쓰고 있었고 수하 상인들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저녁에는 장부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가까이 두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가까이 지내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객주 여주인으로 상단주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상단주도 그 여인을 각별하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대해서는 심부름꾼이 말을 잠깐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상단주가 천을 살피다가 소매가 조금 거쳤는데 그 짧은 순간에 왼쪽 손목 안쪽으로 흰 선 같은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작고 가는 흉터였다고 했습니다. 윤겸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심부름꾼은 눈치를 살피다가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윤겸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손목의 흉터쯤이야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목의 밝은 여인도 세상에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걸음, 그 고개 돌리는 방식, 그리고 이 흉터까지.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윤겸의 머릿속에 문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물의 흐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신발도 있었고 사흘을 뒤졌어도 시신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물살이 새서 멀리 쓸려갔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윤겸은 그날 밤 촛불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를. 7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하필 자신이 이 고을에 부임하는 날 저작거리 한복판을 저렇게 걸었는지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계획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그 생각에 이르자 윤겸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여기 있다면, 그것은 숨어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거대한 상단을 일으켜 세우고, 팔도의 이름을 날리고, 이 고을 저작거리를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여인이 숨어 지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겸은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닿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 여인이 윤서라면 그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손이어야 하는지는 그는 이미 7년 전에 한 번 결정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단 주님, 사또가 사람을 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옥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등지고 서서 윤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펼쳐놓은 장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깐 손끝에 쥔 붓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그 가마를 보았을 때부터. 홍매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윤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두렵지 않은 척하는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늦가을의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불어난 밤이었습니다. 홍매는 충청도 어느 나루터 근처에서 객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빗소리가 거셌고 강물 흐르는 소리가 객주 마당까지 들려올 만큼 물이 높이 차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객주 머슴이 뛰어들어와 강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홍매는 등불을 들고 직접 나갔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입술이 새파랗게 식어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지만 아주 가늘었습니다. 홍매는 그 여인을 업어다가 아랫목에 뉘었고 밤새 불을 떼며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 만에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뒤로도 여인은 사흘을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거나 벽을 바라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객주를 이어받았을 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입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도망쳤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홍매의 가슴 속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홍매는 그날 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윤서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 것, 권세가의 딸과 혼인하기 위해 자신을 강물에 던진 것,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강물에 떨어진 순간 정신을 잃었고 물살에 쓸려 내려가다가 강기 슬개 바위에 걸려 멈추었으며 거기서 간신히 기어올라 정신을 놓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홍매의 머슴에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홍매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오래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하실 생각입니까?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살아야지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홍매는 윤서를 당분간 객주에 머물게 했습니다. 윤서는 몸이 회복되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객주 장부를 들여다보고 거래처와의 수지를 따지고 물건 값을 비교하며 홍매가 손해보는 거래를 짚어냈습니다. 홍매는 처음에는 놀랐고 이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넋을 잃거나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매가 미천을 대고 윤서가 거래처를 찾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포목 몇 필이었습니다. 그것이 몇 달 뒤에는 마차 한 대 분량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두 고을의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윤서는 설연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지우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잊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설연 상단은 팔도를 잇는 거대한 무역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목에서 시작해 곡식과 약재, 토기와 철물까지 다루었고 거래처는 수십 곳에 달했습니다. 상단 안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상단주의 지시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윤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일을 해왔습니다. 강윤겸을 쫓은 것입니다. 강윤겸이 홍판서의 딸과 혼인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사또가 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또로 부임한 고을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윤서는 상인들의 입을 통해 하나씩 모았습니다. 강윤겸은 탐관이었습니다. 부임지에 닿으면 가장 먼저 아전들을 다그쳐 세금을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내야 할 환곡에 이자를 붙이고 그 이자를 자신의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에게는 통행세를 별도로 물렸고 이를 거부하는 상인의 물건은 까닭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뇌물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죄를 들씌웠습니다. 겉으로는 고을을 잘 다스리는 수령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안쪽은 골마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얼마를 거두었는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았는지, 어떤 상인의 물건을 부당하게 빼앗았는지, 상인들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해 전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들었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거두어 보관했습니다.
장부 기록, 거래 문서, 서명이 담긴 수결. 그리고 억울함을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7년이었습니다. 홍매는 그 7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윤서가 밤새 장부를 들여다보다 지쳐 엎드려 잠드는 날을 보았고, 먼 고을에서 증인을 데려오기 위해 몇 달씩 자리를 비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무너지는 것도,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냥 꾸준했습니다. 무섭도록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윤겸이 바로 이 고을의 사또로 부임해 왔습니다. 윤서가 3년 전부터 이 고을의 거점을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겸이 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그의 가마가 지나갈 때 일부러 그 앞을 걸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곧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옥매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또가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상자 하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에 걸쳐 모아온 장부와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강윤겸의 죄가 낱낱이 적힌 기록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오니 두렵습니까? 관아 마당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수백 명의 백성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강윤겸은 동원 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개신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겠다는 명목으로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윤겸이 윤서를 끌어내기 위해 꾸민 자리였습니다. 설현 상단이 통행세를 내지 않고 관물을 빼돌렸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날조였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그렇게라도 그녀를 공개된 자리로 불러내어 손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선 여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감색 저고리에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빗어 올렸고 손은 앞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습니다. 눈은 동원 마루 위에 앉은 사내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그 여인에게 쏠렸고 또 수백 명의 눈이 사또를 향했습니다. 윤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눈을 알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7년 전 강물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윤겸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 안이 말라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간신히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전들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윤서입니다. 경상도 출신이며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윤겸은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강윤겸이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아전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윤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몸이 이미 반쯤 일어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아직 드릴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마당 전체를 눌렀습니다. 윤겸은 천천히 도로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손짓을 하자 상단의 수하 상인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꺼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자가 마당 한가운데 놓였고 윤서가 직접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강윤겸이 전임지에서 백성들의 환곡에 손을 댄 기록입니다. 아전의 수결이 찍힌 원본입니다. 이것은 장터상인 12명에게 부당하게 통행세를 거두고 그 절반을 사적으로 취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서가 가장 아래에 있던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윤겸이 전임 고을에서 흉년에 구휼미를 빼돌려 자신의 창고를 채운 기록입니다. 그 해 굶어 죽은 백성이 17명이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분노가 쌓이기 전의 침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동원 마루 위의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갓을 쓴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행색이었지만 걸음이 단정했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 뒤로 수행원 둘이 따라왔습니다. 윤겸은 그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술이 하얗게 탈색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감찰이었습니다. 6조 소속의 암행 조사관으로 탐관오리를 찾아 팔도를 돌아다닌다는 이름이 윤겸의 귀에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감찰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윤겸 사또. 본관은 조정의 명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설현 상단주로부터 고발 문서를 접수한 것이 석 달 전입니다. 그 사이에 추가 증거를 수합하고 증인을 확보하였습니다. 윤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윤서가 이미 석 달 전에 조정에 고발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임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그 가마 앞을 걸었던 것도 신문 자리에 순순히 나온 것도 전부 윤겸을 이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잔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최감찰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추가 증인이 있습니다. 마당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윤겸이 전임지에서 환곡을 빼앗겼다는 농민 3명, 통행세를 강제로 뜯겼다는 상인 5명, 그리고 구휼미 횡령 당시 창고 관리를 맡았던 전직 아전 하나였습니다. 그 아전은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최감찰을 향해 허리를 굽혔고 윤겸을 향해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명을 받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쌀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윤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것은 꾸며진 것이라고
모함이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은 그를 부축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 옮겨가고 다시 옮겨가면서 마당 전체가 하나의 소리로 출렁였습니다. 최감찰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강윤겸은 환곡 횡령, 부당과세, 구휼 및 착복, 그리고 조강지처에 대한 위해, 혐의로 즉각 직위를 박탈하고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한다. 아전 둘이 동원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윤겸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마루 끝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포박줄이 두 손목을 묶었습니다. 마당에서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끌려 내려가면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인지 애원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끝까지. 윤겸이 포박된 채 관아 문 밖으로 사라지자 마당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낸 기억이 있는 사람들, 뇌물을 강요받았던 상인들, 그해 굶어 죽은 이의 가족들. 그들의 소리가 관아 담장을 타고 저작거리 바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홍매가 윤서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관아 문이 닫힌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복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겼다는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을 버텨온 몸이 이제야 비로소 조금 쉬어도 된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관아 안채에 있던 신부인은 그날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중매로 혼인했고 남편이 자상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전처를 강물에 던진 사람이었고 백성의 양식을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신부인은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 일의 피해자였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고발 문서에 신부인의 이름은 한자도 넣지 않았습니다. 최감찰은 마당을 정리하고 나서 윤서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짧게 대답하고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충분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현상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설현으로 살아온 시간도 자신의 것이었고 윤서로 살았던 시간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모두를 합친 것이
지금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홍매는 곁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처럼 아침에 장부를 펼치고 거래처를 살피고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은 살아남은 사람의 진실이었다고. 그리고 그 진실은 7년이 걸렸지만 끝내 제자리를 찾아갔다고.